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취약지구가 뭐냐면 이게 조직을 뚫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머리카락 주위, 손톱 뭐 이런데, 그러니까 입에서는 그 잇몸을 뚫고 나오는 그 주위가 그런 데가 가장 취약한 지구죠. 근데 이게 섬유질이 딱 감싸서 그걸 방어하고 있는데, 염증이 생겨서 그걸 딱 감싸고 있는 섬유질 같은 걸 녹이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 뼛속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세균을 우리가 못 이기게 되면 거기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 세균이 자꾸 많아질수록 그 우리가 섬유질 같은 거 자꾸 녹여갖고 밑으로 뼈까지 뚫고 들어가서 뼈를 녹이게 되는 거예요. 성인의 경우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뼈인 치조골과 치아, 그리고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치수, 잇몸인 치은으로 나뉜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다량의 세균이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게 되면서 치태와 치석이 생긴다. 이것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해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치주염이 무서운 것이 아프거나 특별한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양치질 할 때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잠깐 욱신하고 만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무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속에서는 질환이 해소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 쪽에 치석들이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게 표현을 하자면 바위에 굴이 달라붙듯이 계속해서 타고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뼈들을 녹이게 됩니다. 여러 곳에 만성 치주염이 발생한 최영림 환자는 먼저 상악의 오른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다. 잇몸뼈가 파괴된 치아를 발치하고 염증을 치료한 후 뿌리 역할을 하게 될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하기 위해 고리식이 이루어지는데, 수압을 이용해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리고 빈 공간에 인공 뼈가루를 이식한다. 이후 뼈가 단단해지면 임플란트의 중간 기둥을 연결한다. 잇몸뼈의 폭이 좁은 앞쪽 어금니는 좀 더 뼈가루를 채워넣고 차폐막을 덮어 봉합하는데 뼈가 단단해지는 5, 6개월 정도를 기다린다. 위턱, 상악이라고 하는 부위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뼈 안쪽이 이렇게 비어있는 구조가 되는데, 특히나 이가 빨리 빠진 경우에는 그 빈자리로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공기주머니가 팽창하게 되는데, 필요한 임플란트는 8에서 10mm 정도를 심어야 되는데 환자분이 갖고 있는 뼈는 4, 5mm밖에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긴 걸 심게 되면 상악동 내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까지 다 뼈로 둘러싸이게 하기 위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쓰게 됩니다. 바로 2년 전 심은 임플란트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 치주염에 의해서 뼈가 다 파괴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임플란트를 심은 뿌리 부분에 치석이 쌓이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 것인데, 처음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주변의 잇몸뼈를 녹여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잇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연조직, 잇몸에만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붓고 뭐 칫솔질하면 이제 피가 날 수 있고, 그거를 관리 안 해서 더 진행되면은 뼈까지 내려가면서 뼈를 다 녹여버리게 되거든요. 뼈가 녹는 게 파고 들어간 임플란트 주위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화구처럼 이렇게 뻥 뚫려가면서 뼈가 녹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흔들리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치주 판막 수술이란 잇몸을 절제한 후 치주낭 내의 치석과 염증들을 제거하고 세균들이 붙지 않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수술이다. 칫솔질만으로 세균 제거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수술이 필요하다. 잇몸 바깥쪽에 우선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확장해서 잇몸 틈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타고 잇몸 안쪽까지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도저히 양치질로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열심히 칫솔질을 했는데도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좋죠. 여러 가지 이제 섬유줄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영양 공급도 하고 또 그 자체가 그 어떤 세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침투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죠. 자연 치아의 경우 신경과 혈관을 비롯해 다양한 구조물들이 치주를 감싸고 있다. 특히 치주 인대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이 치주 인대 없이 연조직과 뼈가 바로 붙어 있어 세균 침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경 조직과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쉽게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일단 임플란트라는 건 일단 치료해서 이까지 만들어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이죠. 얼마만큼 오래 쓰느냐.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나을 거고 재료도 이제 뭐 좋은 걸 쓰면 좋겠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품 같은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는 저렴하게 빨리 심는 것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임플란트 부작용의 주요 증상은 열이 나거나 붓고 감각 이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축농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음식물이 잘 끼는 등의 증상이 생긴다.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김정길 환자. 그런데 오른쪽 어금니에서 치주염이 발생했다. 문제가 생긴 치아들을 발치하고 염증 치료를 시행한 후 잇몸이 아물면 임플란트를 심는다. 치조골이 튼튼해 별도의 고리식을 하지 않고 3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1개의 치아는 브릿지로 연결해 마무리한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침 내에 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치태 같은 게 또는 치석이 생성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요. 또 한 가지는 그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입이 많이 말리기 때문에 침이 적어요. 이 침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세정작용을 하거든요. 치태가 붙는 것도 이렇게 물기가 있으니까 잘 막아주고 침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정작용이 잘 안 되니까 그 치주 질환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스케일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올바른 칫솔질이다. 먼저 45도로 칫솔을 기울인 후 잇몸 경계부와 치아 사이를 쓸어내듯 닦는다. 특히 잘 닦이지 않는 어금니 뒷면부를 꼼꼼히 닦고 마지막으로 혀를 닦아준다. 이가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는 치료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가 썩는다든가 그 초기에 그 잇몸 질환이 생긴다 그것도 초기에 우리가 치료하면 훨씬 우리가 이를 오래 쓸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이를 다 뽑아야 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에도 좀 관심을 갖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점검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